네, 이어서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네트워킹존 뒤편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이 진행 중입니다. 사전 등록자 외에도 현장에서 바로 연결해서 무료 상담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2부에서는 해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생체인식 기술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강은성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별로 안녕하지 못하신 모양이네요. 예, 원래 밥 먹고 한창 졸리는 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 잠을 안 재우는 잠을 안 자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어떻게 안 졸리게 하면서 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좀 해왔는데 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명강사는 원래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시계가 없네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제가 알아서 하려고 일단 시계를 놓고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안 그래도 국내법도 어려운데 해외에서 뭘 하냐 이런 걸 사실 알아보는 거는 짜증 나죠 사실, 그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읽을 때마다 짜증 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또 하라고 하니까 좀 나름대로는 쉽게 하려고 했으나 어렵다 하더라도 할 수 없고 필요한 것들은 또 따로 질문하시면 제가 애프터 서비스를 굉장히 잘해드리니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제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냐, 또는 관련 가이드나 안내서가 어떻게 나왔냐, 또는 어떤 표준이 어떻게 되냐,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좀 바뀔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간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하니까 주로 이제 법 관점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 규제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사실 인트로덕션은 다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일단 국내법에서는 생체 정보와 생체 인식 정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에서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구분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밑에 이 보니까 이게 포인터가 없어가지고 일단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면 하겠습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거의 바이블처럼 보는 곳이죠. 거기 제2조 정의를 보면 생체 정보란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등등등을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생체 인식 정보라는 걸 별도로 지정합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인증이나 식별을 위해서 뭔가 처리되면 그거는 생체 인식 정보야. 인증 식별 해놓고 그럼 그 외에 뭐가 있어? 그래서 분류하거나 또는 감정을 인식하거나 어떤 특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생체 인식 정보는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생체 인식 정보는 민감 정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생체 정보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생체 인식의 인풋으로 들어오는 놈을 생체 인식 원본 정보라고 하고 그것을 일정한 기술적 절차 또는 그래서 홍채 인식한다, 지문 인식한다 그러면 지문 자체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특징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그 특징 정보, 생체 인식 특징 정보, 그 아웃풋이 되는 놈을 민감 정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은 어렵지만 직관적이죠. 뭔가 처리한 이후의 것을 민감 정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에 하는 것이고요. 예, 생체 인식 시장은 많이 크고 있더군요. CAGR이 꽤 크고 해서 여기서 혹시 이 사업에 있으신 분들은 일단 시장이 커져야지 하는 거니까 좋은 시장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방식으로 구분하죠. 여기서는 이제 단일 요소 또는 다중 요소로 구분을 했는데 단일 요소 인증 관점에서 봤을 때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이 규모가 상당히 크다. 다른 인식들은 좀 일단 규모는 작지만
뭐 좀 성장률이 좀 크다. 물론 이게 이제 2020년도 자료여서 그런데 좀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체 인식 기술의 성장 요인이 뭐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가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제 생각도 좀 놓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거는 이게 인증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보안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유저블 시큐리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지문 인식을 딱 하면, 예전에는 지문 인식, 지금도 주민센터 가면 지문 인식의 인식률이나 정확도가 되게 떨어지잖아요. 짜증나죠, 그죠? 그런데 지금 뭐 스마트폰을 쓰거나 하는 것들은 다 인식률 없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의성 되게 올라갔죠. 보안성도 올라갔습니다. 이 스마트폰 이런 데는 이른바 안전한 저장소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 보안성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것 아니냐라는 게 일단 뭐 제 생각이고, 그 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파이도 등 생체 인식 기술 이용의 표준화, 이것도 연계가 되는데, 실제 산업계에서 사용하려면 뭔가 사용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지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성장 억제 요인은 뭐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률에서 보는 생체 인식 정보를 몇 가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생체 인식 기술이 왜 여기저기서 규제가 나오느냐라는 일단 배경을 좀 보고 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생체 인식, 생체 관련된 거는 어떻게 유일하고 불변하는 거죠. 어떻게 바꿀 수가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있고, 그래서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면 정보 주체의 피해가 크고 복구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누가 이거를 도용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복구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죠. 그게 이제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악용될 수 있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얼굴 인식을 가지고 뭐 국민을 감시하거나 또는 기업에서 어를 감시하거나 또 프라이버시 침해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서 법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많아지면 이제 일단 뭐 머리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일단 색깔을 좀 칠해봤습니다. 일단 그 세 가지 정도의 생체 인식을 다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게 이제 개인 정보 중에서도 민감 정보라는 틀로 생체 인식을 다루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생체 인식 정보 자체를 별도로 규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얼굴 인식 정보를 별도로 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된다는데요. 움직이시나요?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다른 요 파란색은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는 법들이고요. 여기 좀 쓰는 게 좋긴 하겠네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는군요. 여기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지금 이제 추진 중입니다. 그게 어떻게 될 건지가 좀 이제 궁금한 거고, 사실 여기에 주법이라고 미국 주법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특정 주에서만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다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뒤에 몇 개 사례를 들어드릴 텐데, 그래서 이게 주법이야라고 우습게 볼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뭐 대표적인 게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GDPR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GDPR은 뭐 이제 대충 많이 들어는 보셨고, 뭐 우리나라나 GDPR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어느 쪽이 많이 참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생체 인식 정보, 사실 이제 영어로 바이오메트릭 데이터라고 돼 있는데, 이건 우리가 보통 생체 인식 정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들이 생체 인식 정보라고 그냥 번역해도 되고, 근데 약간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우리는 생체 인식 정보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했는데, 여기 또 인증 식별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념과 같은 거죠. 생체 인식 정보라는 것을, 그러니까 바이오메트릭 데이터라는 거는 인증 식별하는 정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GDPR 용어로는 특정 범주의 개인 정보라고 해놓고, 또 한쪽에서 민감 정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체 인식 정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민감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뭐 인종,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적, 철학적 신념 등등등등등등이 민감 정보다 또는 특정 범주의 개인 정보다 이렇게 하고, 요 특정 범주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것으로서
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생체 인식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체 인식 정보로 규제를 받는 것이죠. 자, 이거는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 이제 생체 인식 정보의 처리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한다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처리를 허용한다 이렇게, 이거는 대부분의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이해하시면 뭐 국내법이나 원어법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하는데 그 밑에 이러저러한 예외로는 처리를 허용해라는 게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명백한 동의가 있을 때, 동의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처리할 수 있어라는 게 항상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조문 다 뭐냐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그 틈새는 넓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모든 규정에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걸 읽으실 때, 자료 읽으실 때 그냥 A, B, C, D 나열돼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는 어떻게 했냐면 1번 처리 금지, 2번 허용하는데 이러저러한 이거 있으면,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동의를 통해서, 두 번째부터는 동의 없이, 이렇게 딱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실 이제 명백한 동의라고 표현을 해놔서 그런데 도대체 명백한 동의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GDPR은 명백한 동의를 되게 제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충분한 정보를 받아야 되고 완전히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 표시 자체도 명백하게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이제 위반 사례를 드릴 텐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 뒤에 하나 제가 빨간 거 지나갔네요. 2를 보시면 정보 주체가 명백히 공개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처리인 경우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동의 없이 처리한 그 섹션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공개하는 것 자체는 정보 주체가 명확히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공개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위반 사례는 그 개인 정보 주체가 자신의 의사로 명확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빨리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뒤를 보시면 사례가 클리어뷰 AI, 여기 이제 꽤 유명한 회사인데요. 온라인에 올라 있는 소셜 미디어에 올라가 있는 사진들을 쫙 스크랩하다가 이것을 이제 그 얼굴 인식으로 처리를 하고 여기저기 팔아먹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그리스에서 위반으로 이제 그 2천만 불 걸려 있는 거고요. 그 밑에는 건 네덜란드 회사인데 기업에서 지문 인식을 사용했는데 GDPR 관점에서 그 완전한 자유로운 의사로서 동의를 받은 게 아니야라는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리투아니아에서도 역시 고객과 직원들한테 지문 인식을 사용했는데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어라는 걸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미국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권리법입니다. CPRA는 CPPA의 후속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비자 개인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가 거기에 적용돼라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 있으면서 사업하면서 $2,500 초과하거나 10만 명 이상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갖고 있거나 연간 수익 50% 이상을 소비자 개인정보 판매 또는 공유해서 얻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소비자 정보랑 결국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길게 돼 있지만 생체 인식 정보는 GDPR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밑에 제일 아래에 빨간 글씨로 공개한 민감 정보는 민감 정보나 개인 정보로 간주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싸하죠. 그런데 역시 여기도 공개라는 것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제대로 받았냐, 의사를 명확했냐가 역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CPR의 특징은 뭐냐면 너희들이 규제를 잘 지키려면 구체적으로 이걸 해야 돼라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몇 개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을 안내해라 돼 있는데요. 내가 판매나 공유를 어떻게 하겠어? 라든지 어떤 이런 나는 내 민감 정보 사용하지 마 라든지, 또는 내 민감 정보 그 행위 기반의 광고에 사용하지 마 라든지,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소비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함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그 수집할 항목, 목적, 보유 기간, 언제 파기할 건지 이런 것들을 그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좀 구체적인 것을 내놨다는 것이 좀 CPR의 특징으로 보겠습니다. 자, 법률에서 생체 인식 정보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이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인데요.
이 AI 액트는 이제 따끈따끈한 겁니다. 지난 6월에 통과됐는데 사실 이제 EU에서는 유럽 연합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유럽 연합 커미션이 카운슬이라고 유럽 연합 정상회의라고 보통 번역하는 각 국가의 정상들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게 거기서 이제 최종 승인을 해야지 실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는 통과했으나 이제 언제 발효될지는 좀 더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거고요. 여기서 특징점은 뭐냐면 여기서 보시는 원격 생체 식별 시스템입니다. 원격 생체 식별 시스템. 뭐냐면 원격에서 저 사람이 누구야라는 것을 식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실시간 원격 생체 식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적용될 만한 거는 실시간 원격 얼굴 인식 시스템입니다. 얼굴 식별 시스템. 그렇죠? 그래서 멀리서 쫙 사람들이 막 있을 때, 군중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저 누구야라는 걸 쫙 감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중국에서 뭐 신호등 가면 뭐 위반했는 누가 탁 떠 이런 얘기가 사실 이게 실시간 원격 식별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AI 액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고요. 여기 또 이제 공개된 장소가 제일 밑에 나오는데 공개된 장소는 이제 우리나라 개인정보에도 공개된 장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는 사적인 장소든 공개된 장소든 누구든 접속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장소를 말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 식별 시스템은 사용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원안에서는 EU 커미션에서 집행위원회에서 올린 원안에서는 그 밑에는 1번, 2번, 3번 등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이거는 법 집행기관한테는 허용해라고 원안을 올렸는데 이게 그냥 잘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면은 정상회의 가서 뭔가 좀 바꿔질까라고는 별로 가능성이 없는 것이 이게 압도적인 표차로 삭제됐기 때문에 아마 이 이후에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 식별 시스템은 최소한 유럽연합 쪽에 사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생체 분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증 식별은 아니죠. 분류하기 위해서 생체 특징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도 민간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류하는, 그러니까 생체 정보를 해서 분류하는 것들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 거 특정한 요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뭐 얼굴 이미지를 비표적 스크래핑한다. 아무것도 막 스크래핑한다 이거 못하겠다는 것은 다른 쪽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좀 여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미국이 가장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비파라는 요 생체인식 정보 보호법은요 200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이 위반으로 그 과징금이나 벌금을 받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그렇게 강력한 거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기 생체인식 식별자는 아이덴티파이어인데요. 뭐 특별한 개념보다 그냥 생체인식 정보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 밑에 인식 정보의 처리에서 민간 기업은 등등등등 할 수 없으나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요건에서 할 수 있어. 비슷한 구조죠. 결국 내용은 뭐냐면 동의를 받는데 이러저러한 것을 알고 받아. 어떤 거 알려? 수집 항목, 이용 기간, 목적 등등을 알고 동의를 받아. 앞에서 봤던 같은 구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사용할 수 있어라는 거고요. 그 옆에 이제 위에는 이제 파기해야 된다고 나오죠. 뭐 목적 달성 3년이 지난 이내 둘 중에 짧은 기간에 파기해야 된다. 이거 다 그냥 일반적인 개인정보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니까. 몇 가지 예제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스냅챗 좀 아시죠? 메신저죠. 근데 얘들은 이제 그 증강현실 서비스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뭐 렌즈, 필터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했어. 내 생체 정보 그냥 수집했지라고 해서 비파 위반으로 이제 이게 들린 거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뭐 지금 이제 메타잖아요. 근데 여기도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얼굴 인식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태깅을 해주겠다, 태깅 추천해주겠다. 얼굴 보고 뭐 요즘에 구글 포토도 이름 써주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런 공개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른바 디폴트 세팅을 뭘로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어떤 서비스에서 얼굴이 올라갔을 때 디폴트 세팅이 공개야,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정보 디폴트 세팅이 비공개고 그 다음에 동의를 받아 공개하라라는 건데 사실은 제가 좀 머리를 좀 쓰면 뭐 여기 저도 머리를 많이 썼겠지만 제가 뭐 가능하다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그냥 공개 그러면 사실 공개하시겠어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뭐 태깅 추천만을 위한 공개라든지 뭐 페이스북에만 공개라든지 뭔가 좀 그 서비스가 명확하고 그 목적에만 사용하겠다라는 정도의 공개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이제 이 공개에 대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명확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계속되는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것의 세부적인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 인식 정보를 별도로 규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 정부에서 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GAO 미국 회계감사원에서 미국에서 얼마큼 사용하고 있어?라고 이제 봤더니 27개 주 6개 지방 정부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많이 쓴다는 거죠. 근데 그 연방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비연방 시스템에 사용해서 뭔가를 쓰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법 위반도 할 수 있고 그런 개인 정보, 민감 정보, 얼굴 인식 이런 정보가 규제 이런 게 유출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하게 이제 얼굴 인식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켄터키주에서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법이 있는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법 집행기관 그러니까 연방이던 그 켄터키 주 정부던 법 집행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 또는 법 집행기관이 이러저러하게 얼굴 인식에 관련된 걸 하면 잘 보호하고 규제를 잘 지켜야 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얼굴 인식 관련해서는 특히 민간에서 이런 것도 이슈가 되지만 정부나 국가에서 이걸 악용할 수 있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아까 그 GAO 같은 경우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 것이고 이 켄터키주도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좀 많지 않으므로 핵심적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위에는 공개적으로 사용하거나 합법적으로 취득한 이미지 요것만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취득 자체 합법적으로 했어. 내가 공개된 이미지야? 라는 것만 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아닌 것 가지고 한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이걸로 뭔가 수사하거나 하거나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여기 켄터키주 쪽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은 뭐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이제 화해에서 이런 거 하는데 이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게 하나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국내를 잠깐 살펴보면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정부의 얼굴 인식 기술 도입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거기에 한 신문에서 기사를 낸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게 얼굴 인식 기술 도입을 정부 쪽에서 하려면 또는 국회에서 하려면 좀 이런저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크게 뭐 개인정보, 민감정보, 생체 인식 정보, 얼굴 인식 정보 이렇게 이제 좀 더 포커싱 되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 굳이 뭐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을 써놔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이거 하려면 어쨌든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돼야겠다. 우리가 어떤 걸 근거로 하나, 예를 들어서 동의를 받는다 그러면 동의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해줘야지 요 규제를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공개된 개인정보 또는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분들, 서비스를 하는 분들은 이거 할 텐데 그럴 때 이 공개된 것이 공개의 정보 주체가 공개하겠다는 자신의 의사가 명확한 건지를 잘 보셔야겠다라는 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밑에 보신 것처럼 국가나 정부에 관한 것들을 이제 좀 여러 나라의 이제 규제 쪽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자꾸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거는 여러 군데 강의성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거기서 이메일 주시거나 해주시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은성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지평 최정규 변호사님께서 해외 아동 개인정보 보호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변호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평 내부에서는 그 개인정보 데이터 팀 맡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저한테 이제 맡겨진 주제는 이제 해외 아동 개인정보 규제 동향하고 거기에 따른 시사점인데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기존에 이제 아동보호 체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아동보호 체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아동과 청소년은 이제 급격한 성장과 이제 인격 형성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별 단계별로 차등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건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라는 방향 자체는 뭐 전 세계 글로벌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 점은 무엇이 있냐면, 지금 우리의 아동 청소년들은 우리와 달리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죠. 그래서 이들의 미래를 기성세대가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전 딸이 둘인데 언제부터 스마트폰을 줘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냐? 예를 들면 뭐 이제 자녀 안심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최근에 위치정보법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아동들, 우리 자녀들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우리와 달리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옆에 스마트폰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온라인 디지털 디바이스에 굉장히 친숙하고 온라인 생태계에도 굉장히 친숙하죠.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친화적이고 친숙하죠. 활용도 되게 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을 지금 이제 규제기관들이 각국에서 고민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늦은 편이긴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원래는 이제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동의받게 되어 있는 거, 그거 하나 있었고, 이번 개정법에서 이제 명확하고 쉽게 설명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추가가 되었죠. 그거 외에는 달리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명시적인 그 제재 조항 같은 것들은 없고요. 다만 작년에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아동 청소년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7월달에 만들어서 배포를 했죠. 거기서 가이드라인을 보면 각국, 특히 이제 선진법제들에서 이제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사항들을 이제 가이드라인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이제 글로벌 수준에 맞춰서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를 특별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고요.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EU GDPR, 그리고 중국 정도까지는 보겠습니다. 근데 주로는 이제 미국 사례하고 영국 사례가 좀 내용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코파라고 있습니다. 네,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98년도에 제정됐어요. 그리고 연방법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여기서는 아동을 13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 법의 대상자는, 그러니까 수범자라고 하죠, 흔히. 이 아동,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그리고 공개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다이렉트 칠드런이라고 하는데, 아동향이라고 하죠. 아동 지향형적인 하려고 하는 그 영리 목적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의 운영자가 수범자가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냐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비록 이제 일반인 지향으로 하는 대상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13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공개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의 판단 기준은 그 코파의 이제 시행령이라 할 수 있는 코파 룰에 정해져 있는데요. 온라인 서비스나 웹사이트 주제가 아동 청소년과 관련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이 좀 눈에 주목할 수 있게 뭐 시청각적인 내용이 들어갔냐거나 뭐 캐릭터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아동 지향적인 활동 같은 것들이 웹사이트에 반영돼 있을 경우, 이런 경우를 보고요. 그리고 모델 같은 것도 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모델이 연령이 어떻게 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예컨대 뭐 아동에게 매력적인 모델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번개맨 같은 애들 그렇게 등장한다 그러면 그것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에게 직접 노출되는 광고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수범자를 정하게 됩니다.
조금 특이한 게 이 아동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거나 공개하기 사전에 보호자에 대해서 사전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이걸 그리고 이제 보호자에 대해서는 직접 고지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호자에게 직접 이걸 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아동이 이용하는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 창들. 거기에 별도로 이제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고지하는 것을 병행해야 됩니다. 보호자에도 따로 알려야 되고 온라인 웹사이트도 따로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참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요. 저희도 이제 14세 미만 아동 이런 걸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예컨대 아동이 쉽게 속일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연령 확인 절차 때문에 본인 인증을 도입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사실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미국 코파의 같은 경우에는 연령 확인 방식을 이제 중립적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동이 쉽게 나이를 속이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회원 가입할 때 이제 연령을 확인할 때 당신은 14세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yes or no 하면은 아동 입장에서는 좀 쉽잖아요. 그거는 중립적인 방식이 아니다. 적어도 직접 입력하게 해라. 생년월일이 언제죠? 라고 해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정도면 그러면 그거는 중립적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나라 뭐 규제기관 이걸 채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동 연령 확인 방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별도로 그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례를 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건데, 중립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일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제권 관련해서는 이제 당연히 보호자가 이제 아동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거나 접근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걸 보장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세이프 하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전항이라고 하죠, 우리. 그래서 이거는 그 사업자가 이 코파와 유사하거나 더 강화된 개인 그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FTC 연방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이 그 코파와 관련된 규제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일종의 메리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율 규제 세이프 하버 프로그램도 시행을 하고 있다. 사례가 몇 개 있어서 요거는 추가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도 들어와 있는 건데요. FTC가 이제 제소를 하죠. 저도 주요 처분 사례를 보면 그 유튜브 사례가 2019년 9월에 있었습니다. 아동대상 채널 시청자의 부모에 대한 고지 그리고 동의 절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유튜브는 이거 아동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고지와 안내로만 진행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용자를 추적하는 데 이용되는 이 영구적 식별자가 수집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코파 위반했다. 당연히 뭐 이거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1억 7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틱톡 이제 19년도니까 한참 떴을 때죠. 그때도 보호자 동의 없이 이제 13세 미만 아동의 이미지와 음성 그리고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이거를 너무 장기간 보유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가 이거 삭제해달라 했는데도 불응했다. 이런 이유로 이제 57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이죠. 최근에 올해 6월달에 이제 엑스박스 게임이라고 있잖아요. MS에서 이용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MS에서는 이것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동의 개인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비로소 사전에 해야 되는데 이후에 이제 보호자 동의 절차를 뒤늦게 진행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건 가입을 하면 이제 그 아동과 닮은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개인 정보로 봐서 이 아바타를 수집한다는 사실하고 이거를 이제 제3자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누락했기 때문에 이게 직접 통지하긴 했지만 완전한 직접 통지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제재 사유가 추가되었어요. 그리고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필요한 기간을 초과해서 보고했다 해가지고 6월달에 이제 2천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조금 그림이 16세 미만으로 일단은 규정은 하고 있어요, 아동을.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 회원국마다 다 연령이 다릅니다.
그래서 회원국별로 이제 기준 연령을 이제 13세에서 16세 범위 내로 이제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각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각 국가별로 이렇게 그 아동을 어느 정도 범위로 설정하고 있는지 좀 달리 이제 나와 있습니다. 수범자는 뭐 여기는 특별하게 뭐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고요. 우리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와 그 취급자에 이제 조응하는 개념인 이제 데이터 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그 수범자가 되고 보호자에게 공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정정권 그리고 잊혀질 권리 그리고 처리 제한권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행동강령에 따른 자율규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나 프로세스를 대표하는 협회가 아동에게 제공된 정보나 아동의 보호 그리고 친권자의 동의를 획득하는 방식 등을 포함한 행동강령을 제정해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나중에 이제 요대로 이제 행동강령을 준수했다고 하면은 뭐 예컨대 뭐 과징금 같은 거 할 때 필수적으로 뭐 감경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페이퍼들이 있습니다. 제재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네, 1천만 달러 유로 그리고 보시면 전 세계 총 매출액입니다. 전 세계 총 매출액의 2% 중에 높은 금액입니다. 높은 금액. 굉장히 센 편이죠. 사실 이 영국의 이 연력적합 설계규약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된다 그러면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해드리고 싶은데 뭐 그럴 상황은 아니긴 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섬세하게 잘 설계되어 있는 규약이어서 앞으로 이제 글로벌의 아동 청소년의 구제 입법 형태의 모범 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 연령적합 설계 규약에서는 이제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죠. 상당히 높게 보고 있죠 지금. 보호범을 되게 넓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5단계로 나눈다는 겁니다. 5단계로 나누어서 연령적 보호 규칙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0세부터 5세, 그리고 6세부터 9세, 10세부터 12세, 13세부터 15세, 그리고 16, 17세 이렇게까지 준성인기까지 포함해서 5단계로 나누어서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수범자, 대상 사업자는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사회 서비스라는 점이고요. 보시면 조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15개의 일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특히 UN 아동 권리 협약에 보면 아동 권리 협약의 가장 큰 원칙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 권리 협약의 체결 당사국들은 이것을 이제 아동보호 법제계의 최우선의 법 원칙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한다는 것이 명시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위치 정보 같은 거 기본은 비활성화야,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부모들의 자녀 보호 기능 제공할 때 아동한테 말해야 돼.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를 이제 유해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프로파일링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그리고 투명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실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짧고 쉽게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잠깐 상상했는데 그러면 그 또래 애들이 쓰는 뭐 유행어, 속어 이런 거를 사용해도 된다. 왜냐면 그게 훨씬 더 알아듣기 쉬울 테니까 뭐 그런 안내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너치 기술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말라도 들어가 있어요. 법에 너치 기술을. 예. 그리고 이제 이 온라인 서비스에 연결되는 완구나 기기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이 규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 높은 수준을 일단 기본 설정. 그리고 아동의 이제 권리 행사를 할 때 이 그 도구들을 이제 좀 눈에 잘 띄고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데이터 최소화 수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자율규제 항목이 좀 특이한 것이 이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는 서비스 초기 단계에 정보보호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특이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2천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중 높은 금액.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다룰까 하다가 여기는 그렇게 특별하게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좀 특이한 것은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재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기본적으로 민감정보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할 때 보호자동이나 별도 처리 규칙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수범자는 개인정보 처리자고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감 개인정보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직 별도의 본격적으로 제재 사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5천만 위안 내지는 전년도 매출의 5% 이하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예, 시간이 거의 맞춰지긴 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제 각국의 수요가 다르고 아동 청소년 보호 체계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진법제 쪽에서는 아동을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이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부분을 강화한 추세다. 그리고 그 프라이버시권을 규정하고 있는 아까 말했던 아동 권리 협약 UN, 이것은 이제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지금 원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 각국의 아동 청소년의 범위가 18세로 맞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미국도 아까 13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법이 이제 지금 발의하거나 계류 중인 것들이 많아서 별도로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별도로 16세 미만으로 해야 된다. 18세 미만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연두교서를 할 때 이 부분에서 언급을 했어요. 어떤 명칭을 썼냐면 영리 서비스의 아동을 향한 실험, 우리 그거 주목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미국도 꽤 오랫동안 그 온라인, 특히 온라인 영역에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추세 자체는 그렇게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목해야 될 것은 아마 영국의 그 규약이 그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하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거나 설계할 때부터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알리거나 동의를 진행할 때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내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동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고려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뭐 초연결 사회잖아요. 우리가 웹페이지 하나만 개설을 해도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올 수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국의 보호 체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글로벌 지향의 서비스에 관련해서는 이제 아동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정책은 우리 지금 기존의 우리 국내법 정도의 수준은 안 된다.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규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해외 다크 패턴 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목포대학교 이혜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목포대학교 법학과에서 민법, 지식재산권법 등을 강의하고 있는 이현입니다. 저는 지금은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변호사 생활을 좀 했습니다. 로펌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사실 저는 학부 전공은 컴퓨터공학입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그런 학문적 배경을 갖다 보니 뭐 제가 사실 그 법학 박사는 민법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신기술과 법적인 쟁점이 결합된 이런 부분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크 패턴 특히 규제 관련해서는 사실 공법, 특히 뭐 행정법이나 이런 쪽에 뭐 이슈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뭐 우연한 기회에 올해 상반기에 이 관련해서 조금 연구도 하고 제가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우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강의를 하다 보면 사실 강의를 듣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시죠? 지금 보면 점심 식사하시고 계속 쭉 들으셨는데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제가 듣기로는 한 10분 정도 발표를 하고 플로에서 질의응답을 하라고 저는 전달받았는데 오늘 그 질의응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분량 많지 않은데 그 위주로 좀 한번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이거 좀 양해 말씀 구할게. 약간 자료집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집이 나간 후에 봤더니 약간 오타도 좀 있는 것 같고 약간 표현이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크 패턴이라는 말이 참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명 눈속임 설계 또는 뭐 디셉티브 패턴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이런 말이 언제부터 쓰였을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뭐 구글 트렌드나 뭐 네이버 그 키워드 빈도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사실 2021년 이전에는 다크 패턴이라는 말은 사실 뭐 국내에도 불문하고 그렇게 주목받은 용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 이후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 도대체 이 얘기를 누가 한 거냐 이걸 이제 연구자들이 연역적으로 한번 살펴본 거죠. 그랬더니 닥터 해리 브링너 이분이 이제 2010년에 처음 언급했다는 게 지금 정설로 굳어졌는데요. 이분은 뭐 하는 분이냐? 뭐 법학자도 아니고 그죠? 이 부분은 UI UX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학위는 커그니티브 사이언스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개념 정의를 2010년에 발표하신 이게 정확하게 어떤 형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학술 논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표현을 보면 거기 영어 써 있듯이 이제 뭐 사용자를 속이거나 사용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특히 사용자가 의사에 반해서 어떤 행동을 권장하거나 속이거나 그런 UI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이냐 약간 그런 의문이 들죠. 개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다크 패턴에 관해서 사용자가 소비자의 착각 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이런 식의 이제 정의가 시도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다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원래 저희가 주제가 다크 패턴 규제니까 무엇을 규제하려 그러면 도대체 그 규제 대상이 무엇인가 사실 이게 클리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개념이 모호한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유형이나 사례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초기에 이제 닥터 해리 브링너는 한 12가지 다크 패턴 유형을 얘기했는데요. 그거는 이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쭉 훑어보시면 이게 유형은 이렇지만 결국 이거의 취지는 뭔가 앱이나 서비스를 접하는 사용자들에게 사용자들 약간 호도해서 사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사업자가 이익을 얻게 하는 그런 형태의 UI 또는 UX구나 이런 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10년에는 이렇게 12가지 얘기했는데 또 이분이 이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또 계속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명칭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유형을 관통하고 있는 기본 컨셉이 있다는 거죠. 2022년에 OECD에서 7대 다크 패턴 유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지금 학계에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보면 이제 강요된 행동, 화면 간섭, 잔소리, 경로 방해, 정보 은닉, 이런 것들입니다. 보시면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인데 이건 약간 결이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다크 패턴과 개인정보 보호 또는 개인정보 침해가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크 패턴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교집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사용자를 호도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많이 획득하고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좀 더 개인정보 보호법적인 관점 생각해 보면 사용자의 동의를 부당하게 이끌어내는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최근에 대한민국 정부도 이제 다크 패턴을 규제하겠다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7월달에 발표한 온라인 다크 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이 있죠. 사실 이 가이드라인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부터 경쟁법 학회나 이런 주요 학회를 중심으로 연구가 된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총 4개 범주 19개 유형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검정이나 빨강보다는 이제 파랑 부분에 공정위는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정은 특별히 규율이 불필요한 부분, 빨강 부분은 현재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파란색 부분은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이런 입장이고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아마 공정위에서는 이거에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려는 경향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크 패턴이라는 건 이게 다크라는 말을 붙이면 이게 뭔가 약간 나쁘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저희가 좋은 거에 다크라는 표현 잘 쓰지 않죠. 예, 마치 다크 포스 이런 개념인데, 예.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그 소비자를 호도하는 행위, 뭐 호도라는 표현은 좀 많이 간 것 같고, 소비자를 유인해서 뭔가 사업자에게 유리한 행동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행위는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상거래가 출현했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 이게 반드시 최근에만 새롭게 등장한 유형도 아니고 특히 온라인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다크 패턴 관련한 강의나 이런 걸 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편의점이나 그냥 오프라인 마트에 가도 상품을 진열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편의점 운영자나 마트 운영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거는 저희가 소비자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이제 계산대 근처에 가면 소비자가 깜빡하고 잊을 만한 물건들 쫙 배치해 놓죠. 예, 이런 것도 사실 소비자의 어떤 행동을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이게 사실 오프라인이나 대면 기반의 상거래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게 왜 2021년부터 그렇게 논의가 되고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제 그거에 관한 속내는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는 아마 EU와 같은, 그러니까 EU는 이제 영내에 강력한 이제 글로벌 기업이 없으니까 이제 미국의 소재는 이제 여객 기업을 규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출발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부터 부각됐고 사실 2015년에 한번 기사 나온 이후로 저희가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 2021년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규제 동향은 사실 미국하고 EU 정도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EU는 아시겠지만 이제 다크 패턴 을 정면으로 규율하는 현행법은 없습니다. 현행법은 없고 다만 이게 이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하나인 불공정 행위 규제나 소비자 보호에 해당될 수 있고, 그러면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이게 굉장히 벙벙한 조항이지 않습니까? 불공정한 경쟁 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관행 이런 걸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인데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일단 현재는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고, 다만 요 슬라이드에서 약간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FTC는 사실 시빌 페널티를 부과를 하죠. 근데 이거는 민사 제재금인데 이게 저희와 같은 대륙법계의 과징금과 유사한가? 이거는 약간 논란이 있어서 제가 과징금 부과 처분하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만 시빌 페널티는 부과를 합니다. 시정명령도 하고 실무적으로는 제가 이야기로는 이 제5조와 관련돼서 제5조 위반 행위와 관련돼서는 이제 민사소송 형태로 의뢰를 더 많이 제기한다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크 패턴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많이 알려졌지만 2022년 9월에 이제 FTC에서 이제 다크 패턴을 4가지 유형과 사례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고, 이 보고서에 관해서 이제 FTC가 다크 패턴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상대로 실제 지금 소송도 제기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연방거래위원회법 외에 이제 다크 패턴을 명확하게 규제하는 타겟팅에서 규제하는 소위 말하는 디투어 법안이 2019년부터 미국 상원에서 계속 발의가 됐는데 통과는 계속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에 다시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DSA겠죠. DSA가 23년 8월 25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이 DSA의 내용 중에 이제 다크 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고 이거를 위반하면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이고요. 그러면 이거 전에는 다크 패턴 이유가 규제하지 않았나? 규제했습니다. 다만 불공정 거래 행위 지침, 마치 FTC에서 연방 제5조 위반을 통해서 규제한 것과 유사하게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나 기만적 행위로 봐서 규제를 했던 거죠. 근데 DSA가 시행이 되면서 다크 패턴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이것이 큰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근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실 조금 미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DSA법을 보면 다크 패턴의 구체적 유형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게 돼 있는데 이건 아직 안 됐으니까요. 이거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내용은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최고의 관심이실 텐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뚜렷한 묘수는 없습니다, 사실. 예. 일단 대응 방안을 논할 정도로 논의가 성숙됐는가? 저는 뭐 그냥 학자적인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제 다크 패턴이 뭐고 뭐 이걸 유형을 분류해서 이런 특정한 유형은 나쁘니까 규제된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거는 이제 저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이고, 실무에서는 아니 DSA도 시행되고 FTC도 사실 외국에서의 경제 활동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게 이제 효과주의죠. 이거에 의하면 해외 사업자에게도 역외 적용할 수 있고, DSA는 이제 역외 적용을 하는 조항이 명문으로 있으니까 국내 기업이 해외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나 EU 법의 규제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다크 패턴 규제를 하겠다고 공정위가 나서고 있으니까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다크 패턴의 대응은 이거 뭐 철저한 제 사견입니다만, 개인정보와는 약간 다르다. 개인정보는 사실 법에 적법 처리 요건이 있고, 그거는 이제 국마다 법률이 다르겠지만 결국 옵트인 아니면 옵트아웃 둘 중에 하나의 제도인데, 옵트인이 뭐 동의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옵트아웃이면 사실 뭐 개인정보를 일단 초기에 적법 처리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다크 패턴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이 UI에 사용한다고 동의한다고 해서 규제를 안 하는 건 아니죠. 다크 패턴의 규제는 개인정보 보호와는 결이 다른 약간 소비자의 그 현명한 선택, 이거를 보호하는 거니까요. 그 소비자가 선택권을 자유로운 의사에게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하고는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유형이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유형이 얘기가 되지만 그 유형이 명칭이나 뭐 구체적인 사례는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도 교집합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교집합으로 얘기되는 다크 패턴의 유형은 국내에도 불문하고 어디 가서도 일단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통 패턴을, 공통 케이스를 도출해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회피하는 설계를 해야 되겠죠. 실무에서는 이걸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법무 담당자는 이거를 회피해야 되는 리스크를 반드시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비자의 그 어떤 선택을 이끌어내는 거, 이걸 경영학에서는 사실 마케팅 아닙니까, 그죠? 이거 뭐 요즘 유행하는 넛집니다. 소비자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옆구리를 쿡 찔러줘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넛집니다. 그럼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사실. 그런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별로 열거를 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지만 저는 이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왜? UI 그 유형으로 나온 UI를 회피하는 거는 또 쉽게 UI나 UX 전문가들이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본질은 아니고, 이 다크 패턴을 규제하려는 본질이 결국 제가 써놨듯이 사업자가 소비자 상거래 할 때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라는 거죠. 사업자가 유도하거나 뭐 속인 그런 속임에 따라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다크 패턴 규제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규제 당국의 어떤 근본 가치, 얘를 달성할 수 있도록 UI를 좀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만들고 뭐 내부적인 검수도 거치고 뭐 이런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한 것 같은데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